불륜을 의심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이 산속으로 유인하여서 두 손가락을 끊고 올가미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해요. 조선시대 때도 나름 과학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검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어떤 죽음에서도 원망을 없게 하라. 죽은 시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바로 오작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문종 교수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을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린 들어야 되죠. 현재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시신의 사인을 밝혀내죠. 조선시대 때도 나름 과학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죽은 시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바로 오작인입니다. 오작인은 시신을 검하는 검시와 또 시신을 매장하는 일까지도 조금씩은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오작인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죽음을 부른다며 천대와 차별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음의 원인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들어가 봅시다. 조선시대 때 살인이 일어나면요, 그 고을 사또가 이제 검시관을 맡았어요. 그런데 사또는 검시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또가 직접 검시를 하지는 못하지요. 검시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란 말이죠. 굉장히 험한 데다가 사체의 어떤 상흔을 판독하는 것은 수준 높은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법의학서에 근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의학서가요, 무원록입니다. 이게 뭐냐면 없을 무자에다가 원망할 원자에 기록할 녹자예요. 어떤 죽음에서도 원망을 없게 하라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의식이 이 용어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중국 원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면 중국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조선에 맞게 새로 설명을 더한 신주 무원록이라고 하는 것이 출판이 되고요. 영정조 때로 오면 조선에 맞게 더한다라는 뜻, 증수 무원록이 다시 출판이 됩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진 문서와 사례를 모아놓았던 것이죠. 정말 조선화됐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신미록이라고 하는 문헌의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형조가 담당했고요. 지금은 법무부에 해당하죠.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수령이 담당을 했습니다. 형조의 관리는 법률을 담당하는 율관과 의료적 지식을 담당하는 의관, 한성부의 서리, 그리고 검시관에 해당하는 오작인, 이제 이게 한 팀입니다. 관원이 오작인을 거느리고 시체를 안치해둔 곳에 도착하여 먼저 진술을 받는다. 그 다음에 검시를 실시한다. 날이 저물었을 경우 이튿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검시한다. 검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2번 이상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검시마다 다른 오작인들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첫 번째 검시, 처음 초를 써서 초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사건이 벌어진 그 관할 지방에서 먼저 초검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원록의 형식에 따라, 즉 문서의 포맷에 따라 검안서를 만들어서 상부에 제출을 하지요. 그리고 2차 검시관이 검시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복자를 써서 복검이라고 합니다. 특히 처음에 검시를 했던 초검관은 검시를 했던 기록, 그것을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고 무엇이 사용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채 2차 검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복검관은 독자적인 검안서를 만들어서 초검관과 같은 상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검안서를 받아든 최고 책임자는 비교를 하죠. 초검관과 복검관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이건 깔끔합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이럴 때는 지금 이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의 오작인을 불러다가 검시를 진행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4차 검시까지 하게 되고 많게는 이제 5차, 6차까지 쭉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죽어서 묻힌 후에 기존 사인이 뒤집히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검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죠. 이러한 검시를 시신을 파서 다시 검사한다 해서 불검이라고 했습니다. 숙종은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체를 검시하고 조사하는 일이다. 앞으로 해당 관원이 반드시 직접 스스로 파내어 검시하여 한결같이 무원록대로, 즉 교과서대로 시행하여 혹시라도 밝히기 어렵거나
미진하게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라 라고 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숙종은 사람이 죽은 살인사건이라면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영조는 조금 달랐어요. 영조는 시체를 검시하는데 비록 실제와 부합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근거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면 추후 검험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미 매장된 것이야말로 말을 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심지어 백골이 된 사체까지 파내어서 검시를 한다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고 너무 잔인한 일이다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인 숙종, 바로 할아버지인 영조의 하교가 있었어요. 정조, 어떻게 했을까요? 정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777년 5월 정조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시신을 파내어 검험하는 법, 이것을 정리합니다. 살인 후에 은닉한 시신이라면 무원록에 따라 파내어 검시하는 것 당연하지만 백골 상태의 시신이라면 반드시 관에 고한 후에 불검을 허락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약간 숙종에 가까운 결정을 했지만 절차를 좀 더 분명하게 한 것이 정조였던 거죠. 자, 조선시대 때 오작인, 그들은 사인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조선시대는 시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든지 몸에 칼을 대는 일은 금기였죠. 특히 이 해부를 할 수 없었던 까닭에 오작인은 이 변사체의 상태나 상흔, 이것들을 꼼꼼히 관찰을 하면서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19세기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검고에 따르면요, 오작인은 식초, 술찌개미, 삽주뿌리, 은비녀, 백지, 그리고 단목탕, 단목탕은 향나무를 끓인 물을 말해요. 약간 10여 가지의 법물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식초는요, 살인에 직접 사용했던 흉기에 뿌려서 핏자국을 찾는 데 사용했어요. 쇠붙이, 이런 것들은 녹이 슬기도 하잖아요. 이 쇠붙이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서 식초를 쫙 뿌리면 거기에 이제 혈흔이 쫙 이제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술찌개미는 어떻게 썼냐면 상처 부위에 술찌개미를 넣어서 상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썼습니다. 은비녀와 은막대,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사극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왕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은막대를 이렇게 집어넣고 빼잖아요. 은수저, 은젓가락을.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소위 독살이라고 하는 것, 즉 독은 10중 8구가 비상이었어요. 비상은 황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황과 은이 결합이 되면서 검게 변하는 성질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신에 목구멍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 은비녀를 집어넣고 꺼내면 독살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던 거지요. 백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얼굴에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독살을 당한 시신 같은 경우는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 이 구멍을 통해서 독기운이 나오거든요. 그 독기운이 이 백지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삽주뿌리 같은 경우는 시신이 오래되면 부패하잖아요. 이 삽주뿌리를 태워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쓰기도 했고요. 향나무를 끓인 물, 이것은 이제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데 이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실제 기록은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비교적 이제 최근의 일이에요. 약 한 120년 전의 일인데요. 1904년의 일입니다. 6월 3일 날 경상도 문경군 신북면 화지리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천민이었던 정희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양반인 양재천의 아내 황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때 당시 군수였던 김영년이라고 하는 분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오작인인 김일남을 대동해서 가서 검시를 딱 해요. 일단 독살인지 아닌지를 검시합니다. 즉 은비녀를 넣어서 판단을 하죠. 독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시신 곳곳에 구타한 흔적들이 뚜렷하게, 즉 피멍든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고요, 뒷목에 끈으로 조르는 흔적이 일자처럼 쭉 나 있어요. 목 매달아 죽으면 뒷목은 안 나거든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검시 결과를 문경군수인 김영년에게 보고합니다. 자살 아니에요. 이거 구타해서 끈으로 목 졸라 죽인 다음에 매단 거예요 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요. 자, 새로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군수였던 김영련은 황 씨의 남편을 추궁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게 사실은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안재찬의 아내인 황 씨는 강간미수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 씨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을 쳐요. 안재찬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의문 집을 찾아가지요. 근데 없어. 어떻게 잡지는 못했어. 죄 없는 할아버지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못 이겨서 정태극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버립니다. 네 부인하고 우리 손자하고 내연관계했어 라는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안재찬은 아내인 황 씨를 굉장히 심하게 구타를 해요. 그리고 올가미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아내의 그 시신을 거기에 가서 매달아 둔 거죠. 오작인 김일남의 꼼꼼한 검시 기록 덕분에 이 사건이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오작이는 존경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오작이는 시신을 만든다는 이유로 또 시신을 매장해야 됐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차별과 천대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어요. 오작이는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이 있어서 많은 죽음들이 생기게 되면 이 죽음들을 좀 수습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16세기 조선에서는 악질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이 유행을 해요. 사람의 간이나 쓸개나 손가락을 먹으면 악질이라고 하는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중종실록을 보면요, 악질을 넣는 자가 산 사람의 간, 쓸개 그리고 손가락을 먹으면 낫는다고 여기고서 오작인과 거린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죠. 돌아가신 관찰사 유세침의 집에 약 10세 정도가 되었던 아이종을 어떤 사람이 납치를 해요. 그리고 산속으로 유인하여서 두 손가락을 끊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온몸에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요행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런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수사를 맡았던 사헌부는 아이를 유괴하고 그 손가락을 자른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오작인 아니면 거린을 지목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오작인이 범인으로 밝혀진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항상 외과적 능력이 탁월했었던 오작인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고 지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당신은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오작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은 풀려나야 되는 것, 이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오작인입니다.